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술 한 잔 걸치셨네. 오이들이 운전 불러드릴게요. 불러봐! 1688 1688 5252 불러주세요. 1688 5252 대리운전 1688 5252 불러주세요. 1688 5252 대리운전. 처음 이용하시면 만원 상품권 드려요. 1688 5252.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황교안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고된 상황이지요. 국회 인사청문 특위 여야 간사는 오늘 국회에서 만나서 인사청문회 기간 그리고 증인 참고인 채택 등 일정에 대한 협의를 열 예정인데요. 오늘은 이번 황 후보자 인사청문회 야당 간사를 맡고 계신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님을 모시고 황 후보자의 자질검증, 야당의 전략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저도 복귀하고 의원님이 첫 번째 인터뷰거든요. 아, 이거 아주 영광스러운 마이크 앞에서 자리네. 떨려본 적이 없는데 왜 떨리지? 그동안 저 쉬는 동안 그 몸은 많이 회복했어요? 네, 저 정말 열심히 산에 많이 다녔는데요. 저희 집 뒤에 그 큰 산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산을 매일 1시간에서 한 2시간 정도 산에서 있었는데 되게 마음이 힐링이 되더라고요. 특히 또 아주 또 좋은 시절에 쓰러졌어요. 봄에. 그래가지고 실록의 계절을 진짜 산속에서 느낄 수 있었고 아침에 가니까 또 피톤치드가 확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대 진짜 즐거웠어요. 알람을 알려주시네. 산에 갈 시간이야. 오래간만에 아주 잘 쉬었네요. 네. 아, 나도 요즘 일이 많아서 아주 피곤한데. 네. 언제 한번 같이 등산 한번 하실까요? 네. 네. 그 좋습니다. 알람을 맞춰주세요. 네. 큰 직함을 맡으셨는데요. 네. 인사청문회의 야당 간사를 맡으셨습니다. 우선 좀 어떻게 임할 계획이신지 각오를 좀 듣고 싶어요. 네, 그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뭐 사회적으로 평가가 아주 대립되고 또 많이 갈라져 있습니다. 네. 그만큼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사회의 갈등을 그분 한 몸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검증을 제대로 하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국무총리라고 하는 건 또 법무부 장관하고 달라가지고 어떤 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또는 뭐 그 적용된 그 상황들을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런 문제를 훨씬 넘어서 국무총리라고 하면 1인지하 만인지상 뭐 이렇게 일컬어질 정도로 모든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국민들의 마음을 읽어가면서 국정을 총괄하는 자리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적합한지 정말 또 국무총리로서 국민들을 하나로 통합시키지 못하고 대립과 갈등으로 끌고 갈 건지 그 국가의 운명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네. 철저히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특히나 그동안 정부 여당에서 내놓은 국무총리를 비롯한 이런 그 인사청문 대상 분들이 대개 이게 검증을 아주 헐렁하게 해왔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인사사고도 나고 또 업무를 맡고서도 제대로 안 되기도 하고 그래왔기 때문에 국회가 철저히 검증하지 않으면 그럼 안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우선은 이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검증할 것은 종합적으로 국정 운영 능력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가. 네. 지금 우리 민생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으로 2년 동안 현장을 이렇게 다녀보니까 네. 한마디로 말하면 도탄에 빠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네. 전에는 이제 제가 정치인이니까 이렇게 상가를 다니면 제 손을 잡고 싸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던 분들이 지금은 나 가게에서 쫓겨날 것 같아요. 눈물을 글썽글썽 하시는
이게 1000만 비정규직 600만 자영업자들이 삶이 정말 힘들어져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민생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적임자인가 네. 라고 하는 점이 저희들로서는 이렇게 점검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네. 지금으로서는 그런 면에서 보면 적합하지 않은 거 아니냐. 그동안 지나치게 공안 일만 해오시고 그리고 이 법무부 장관 하면서도 아주 이렇게 정권 보위와 관련돼서 사회적 갈등이 커다랗게 일어난 그 중심에 서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네. 민생과는 별 관계가 없는 분 아닌가 하는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네. 실제 그 이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그때 이제 정치권 안에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떠돌았는데요. 이분의 별명이 로봇이라는 거예요. 네. 오다가 떨어져야 일한다. 그래서 오다 로봇이다. 이런 얘기가 별명으로 막 기자들 사이에서 퍼지기도 하고 네, 그랬었어요. 하여튼 뭐 그래서 네. 민생 경제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점에서 저희들이 아주 중요하게 볼 거고요.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네. 두 번째는 이 역시 이제 도덕성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국무총리라고 하면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모든 국민들의 모범이어야 되고 모든 국민들이 그게 어떤 행동하는데 잣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분에게 제기되어진 문제들이 있죠. 네. 군 관련해서 국민들이 참 납득하기 어려운 점들이 그러니까요. 있어요. 예. 단마진이라고 하는데 두드러기 때문에 군대를 안 가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 처음 들었어요. 네, 이게 그때 한 10년 동안 한 360만 명 정도가 군대를 안 갔는데 네. 이 증상으로 안 간 분이 예. 4분이래요. 아, 360만 명 가운데 4명. 네, 근데 그 4명 중에 한 분이 네, 이번에 네, 총리 후보자이신 네. 황교안 총리 후보. 네네. 참 그래서 하여튼 특이하다. 그게 이제 그 사실관계가 어떤지 네. 저희들이 잘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뒤로 한 번도 뭐 건강 기록을 어디 제출한 적이 없다면서요. 네, 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뭐 전혀 알 수가 없죠. 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 특히 이제 군 문제는 우리 국민들한테 굉장히 예민한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국가를 방위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총리가 어떤 이유로 해서 군대를 안 갔는지 이걸 네.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고요. 또 이분이 이제 아주 고위직 검찰을 하셨다가 나와서 변호사를 한 사이에 네. 16개월, 17개월 사이에 16억을 벌었다는 게 지난 그렇습니다.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나왔다는 거 네, 그런 나왔던 거죠. 예. 이게 이제 그래서 전관예우가 아니냐. 네. 근데 이제 전관예우는 없다는 거고. 근데 실제로 어땠는가. 네. 그걸 한번 잘 살펴봐야죠. 그래서 따져봐야죠. 네, 저희들이 요번에 이제 뭐 자료도 조금 받고 그랬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이 도덕성 그리고 요즘 이제 이 종합소득세나 증여세를 네. 눈치를 보면서 납부했다. 아. 이제 이런 문제 제기도 있고 네. 또 그 자제분 중에 그 장녀가 배우자에게 뭐 이렇게 확인서를 써서 돈을 빌려주고 이런 과정에서 네. 편법 탈세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탈세요? 문제 제기도 네. 제기돼 있고요. 그리고 뭐 재산 증식이나 종교적인 문제 그리고 용인 수재 아파트 투기 의혹 뭐 이런 등등의 것들 네. 이런 도덕성들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을 해서 네. 국민들의 정말 사랑을 받아야 되고 국민들의 행동에 어떤 잣대가 되는 그런 국무총리로서 도덕성에 문제가 없는지 네. 이런 점들을 저희 청문을 통해서 충분히 밝혀 나가야 되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존경받는 총리, 국민들이 원하는 분이 총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냥 서원으로 쭉 제목만 읊어주셨는데도 과연 이분이 국민들한테 존경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의혹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요. 자, 우선 이번 주인가요? 다음 주부터 청문회가 예정이 된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8일, 9일 뭐 이 정도로 이제 언론은 보도하고 있는데요. 의사 일정 협의는 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주요 쟁점도 궁금하고. 그 청문해 달라는 요청이 이제 국회로 오면 네. 15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치고 20일 이내에 이제 국회에서 처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네네. 이제 법적인 건데
보통은 지금까지 국무총리 그 청문하는 날짜를 이틀을 잡아서 했어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몇 분은 그 차수 변경해서 3일 한 적도 있고요. 아예 처음부터 3일 잡은 적도 있는데 이분은 지금 이제 저희들 청문하면서 지금 아주 곤란한 게 지난 장관 청문회 때도 그렇고 자료를 거의 안 내세요. 지금도 몇 가지 자료가 왔는데 아주 부실하게 와서 네네. 자료가 이렇게 잘 안 나오면 청문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그 저희들이 제기하는 문제 네. 또 언론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보통은 그거에 대해서 답변들을 해가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분은 전혀 답변을 안 하세요. 청문 때 이야기하겠다 네네. 이렇게만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태도가 참 그러네요. 네, 그래서 자료도 잘 안 나오고 네. 중간에 본인이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답변도 안 하고 그렇게 되면 혹시 청문 이틀을 할 거니까 이틀만 버티면 된다 이런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있죠. 이틀만 버티면 네. 끝난다. 네네. 굉장히 얇으시다. 아니 그래서 저희들은 제일 중요한 게 네. 검증을 제대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틀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틀 동안 충분히 검증을 할 수 있으면 이틀을 하는데 네. 이렇게 자료도 안 내고 중간에 아무런 답변도 안 하고 이렇게 되면 이틀 동안 되겠는가. 시간이 부족해서 검증을 제대로 대충 못했다 넘기면 안 이렇게 되죠. 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같아서는 그래서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법적으로 3일 이내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3일 정도를 청문회를 하는 것을 3일 정도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희들이 갖고 있죠. 네. 야당에서는 사흘은 해야 되겠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 또 여당이요. 네. 여당이 어떻게 나올지 이것은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우선 어제 굉장히 많은 자료가 쏟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조간을 쭉 훑어보니까 황 후보자에 대한 기사가 굉장히 작게 다루어졌어요. 네. 그 조선일보는 거의 안 다루고 그런 것 같던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는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어제 황 후보자의 신종 전관 예후 의혹을 처음 폭로를 하셨는데요. 이거 어떻게 된 사건인지 그것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받은 자료가 법조윤리위원회에서 네. 그동안 황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에 수임받은 사건 자료를 받은 거거든요. 네네. 이거는 이제 지난번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서 소위 황교안법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네. 황교안법을 그러니까 그때 개정을 하면서 네, 저희들이 그제 자료 일부를 받았는데 그 네. 자료는 법조윤리협의회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이 법조윤리협의회에서 받은 자료는 지난번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 청문회 이후에 자료가 너무 안 나오는 문제. 그래서 검증이 제대로 안 됐잖아요. 네네. 그 이후에 변호사법을 개정을 해서 법조윤리협의회에서 최소한의 자료를 내도록 하는 그런 법 개정이 있었어요. 네.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준 자료인데 그 자료에 보니까 이 모 기업 회장 네. 정모 씨라는 분인데 이분을 황교안 후보자가 변호사를 맡았더라고요. 근데 네. 수임을 했는데 법원에 선임계는 또 안 냈어요. 그래도 되나요? 뭐 그래도 되는 모양이에요. 딴 사람들은 다 내는데 왜 안 내? 예, 그 좀 이상하죠. 네. 근데 어쨌든 이 정모 회장은 네. 국내 굴지의 정수기 회사를 운영하는 분인데, 의원님 저 알아요 누군지. 예, 뭐, 우리 기사도 썼어요. 네, 네. 뭐 그 청원 나이스. 예, 제가 궁금한 건 못 그렇게 참아. 그렇게 얘기해도 대충 알아들으실 네. 테니까. 이분이 차명으로 대부업체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업체를 정수기 상사. 고리대금 그러니까요.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업체 자체가 이제 좀 아니 앞으로는 정수기하고 뒤로는 대부업 하시고. 예, 아주 비도덕적인 그런 네. 거죠. 네. 그런데 이분이 이제 특경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1억을 받고 네. 2심에서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런 실형 선고를 받았어요. 네. 그렇게 되니까 이분이 2심 결정 직후에 이 후보자
김앤장, 네네. 김앤장에다가 이제 사건 의뢰를 해서 세 분의 변호사가 네. 이 사건을 맡습니다. 그리고 2012년 4월 27일 날 대법원에 상고를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저 대법원 사건 배당에 대한 내규 네. 2009년 1월 1일에 개정된 걸 보면 피고인만 상소한 불구속 사건의 경우에는 네. 피고인 측 상고 이유서 네. 그 제출 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주심을 배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한 달쯤 채 안 지나서 주심이 배당이 됐을 거예요. 아. 그 날짜는 잘 모르겠어요. 네네네. 이게 이제 2012년 5월 22일 날 대법원이 상고 이유서 접수 후에 주심 재판관을 후보자의 고교 동창생인 김모 대법관에게 배정을 네.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런 그 내규에 의해서 즉시 하는데 네. 그분이 이제 김모 대법관이고 이 김모 대법관은 황 후보자의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6월 22일 날 정모 씨가 네. 이 김 대법관 동창인 황교안 태평양 변호사에게 사건을 수임합니다. 아니 이거 저기 했다면서요. 김앤장에서 변호사 네, 3명이 김앤장이 했잖아요. 3명이 했는데 네. 이 주심이 바뀌었으니까 주심 판사가 정해지고 난 나서. 후에 다시 이분을 이제 선임을 또 한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거는 정관예우라고 봐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은 결국은 황 후보자가 맡은 다음에 2013년 6월 27일 날 네. 1, 2심 판결을 뒤집고 횡령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됐어요. 네, 그래서 네. 이미 3명의 변호사가 선임돼 있는 상태에서 이 김모 대법관이 주심으로 확정된 이후에 네. 확정될 것으로 추정된 이후에 굳이 추가로 황 후보자에게 사건을 맡긴 게 이게 적절했는가 이거를 정관예우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이제 그 총리실 측에서는 네. 우리나라 대법원이 그 아는 사람이 변호사를 맡았다고 그거를 봐주지 않는다. 봐주지 않는다. 라고 그거는 말은 하는군요. 예, 그거는 대법원에다 물어봐라 이렇게 했는데 네. 보통 우리 사회에 정관예우라는 게 있다. 네. 그것이 어떻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각 형태마다 다 다르지만 네.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왜 그 이미 변호사가 있는데 네. 대법원 판사 주심 판사가 결정됐다고 판단되어지는 시점에 그분의 친구인 황교안 변호사에게 또 맡겼을까? 이건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후보자께서 즉각 대답을 좀 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누가 보더라도 이게 거의 한 편의 드라마 같아요. 네. 이 정 회장님은 앞으로는 정수기 하시고 뒤로는 대부업을 하신 거예요. 그 대부업을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이거 국민들이 다 아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 대한민국에서 세기로 유명한 김앤장에 맡겼어요. 맡겼는데 주심을 딱 배당한 게 보니까 이게 누구 아는 사람 찾아봐. 빨리. 그랬더니 황교안 그 후보자가 있었던 거예요. 야 바꿔. 그래서 싹 바꾼 거죠. 태평양으로. 바꾼 건 아니고 추가로 한 거예요. 예, 거기다가 얹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선임계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아서 선임계 이름도 안 올리고 공개적으로는 이렇게 마치 김앤장이 하는 것처럼 뭐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 정관예우라고 보인다. 네. 그래서 이거는 대답을 해라. 이렇게 한 건데 이게 사실상 지난번에 그 장관 청문회 때 뭐 네. 16, 17달 동안에 16억 벌은 거 네. 수입료로 좀 이상하죠. 그게 이제 네.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냐. 그래서 그때 이런 것들이 나오면 곤란할까 봐 그때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거 아니냐 하는 법무부 장관 할 예. 인사청문회 때요. 그러니까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할 때는 이런 자료가 전혀 안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의심의 눈을 가질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죠. 네, 이건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제 1, 2심 판결을 뒤집어버리고 파기환송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황 후보자가 어떤 사실관계에서 어떻게 된 건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설명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장윤선의 팟짱. 그리고 이거, 또 네. 이제 그 건은 그 건인데요. 네. 그 저희가 뭐 쭉 확인을 해보니까 네. 그 119건의 자료가 왔거든요. 네. 그중에 처리 결과가 확인된 건이 8건인데 네. 그중에 패소한 건이 1건이 있고 나머지는 7건이 이제 그 확인돼 있는데 그 7건을 보니까 네. 이 본인이 수임하고 네. 뭐 6일 뭐 6일 만에 승소하기도 하고 불구속 처리되기도 하고 이런 건들도 있고요. 6일 안에 승소 불구속이요. 네. 전화로 하셨나? 글쎄.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됐는지 네. 뭐 한 달 반, 두 일반 달, 사건의 경우에는 상상도 하기 어려운 네, 뭐 한 달 반, 두 달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네. 그래서 1년 7개월 동안 전관으로서 영향력을 상당히 행사한 것으로 추정되어지는 이런 사건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잘 봐야 될 거고 이게 되게 이런 의심이 합리적인 의심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 청문회 들어가기 전에 이제 국민적으로 이렇게 의혹이 제기되어지면 바로 좀 대답을 해야 된다. 네. 그렇게- 일반 폭력 사건도 6일 안에 해결은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아니, 전화 이제 아니면 사건 진행 도중에 네. 나중에 그 사건을 맡은 지 뭐 6일 안에 6일 만에 처리가 됐다. 네. 뭐 수임 3일 만에 승소를 했다. 그러니까 수임 9일 만에 불구속으로 처리가 됐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마지막 결정 단계에 네, 이분이 힘을-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어떤 활동이라기보다는 네. 어떤 뭐 힘이랄까 뭐 전관으로서 어떤 예우랄까 뭐 이런 거하고 관련된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야당이 충분히 의심할 만한 대목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것도 그렇지만 변호사 시절에 이분이 제출한 내용 중에 보면요. 사건 수입 내용 19건을 삭제하고 네. 냈다면서요. 그러니까 119건 중에 네. 19건 이게 이제 그 변호사법 아까 이야기한 네. 황교안법 그러니까 법조인협의, 예. 그러니까 자료를 꼭 최소한의 자료라도 내게 하기 위해서 법조윤리협의회에서 낸 자료 중에요. 네. 19건의 경우에 그러니까 이 최소한 지금 밝혀야 될 거는 그 자료 중에 수임일, 네. 관할 기간, 사건명, 처리 결과 이거는 밝혀야 되거든요. 이게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완전히 지워졌어요. 어떤 방식으로 지워졌습니까? 화이트를 지웠어요. 이렇게 수정액으로. 이렇게 보시면, 네, 수정액. 네. 이게 이제 어머. 저 완전 공란이야. 이렇게 TV로 네. 이 제가 보여드리는 건 예. 모니터로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안 되니까. 네. 저 김윤상 팀장님 저거 찍어가지고 페북에 올려주세요. 네. 페이스북에. 네? 사건 와. 구분 같은데 네, 요 네. 끝에 보면 이렇게 지워졌잖아요. 이거 네. 화이트로 지운다고. 그러네요. 이런 데 칸을 성명을 넘어갔어, 지운 거. 화이트가. 이 네 곳은 네. 쓰여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근데 네. 이걸 완전히 다 지웠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는 왜 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공란으로 되어 있는 자료인데. 네. 그 예컨대 의원님 그런 경우에 그 법에 정해진 바대로 수임일, 사건명, 최소한 이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 그 처리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쓰도록 돼 있는데 이 법을 어겼을 때는 어떤 처벌 규정이 있습니까? 처벌 규정은 특히 뭐 특별히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문제예요. 처벌 네, 그런 규정을 게 만들어야 문제죠. 돼요. 네, 처벌 규정을 그래서 만들- 이렇게 안 하면 반드시 벌칙 규정이 있어야 이 사람들이 꼭 하는데 뭐 안 내도 그만인데 뭐 굳이 내지 그래서- 말고 버티자, 뭉개자 그래서 이게 이 되는 문제에 거예요. 관해서는 네. 법조윤리협의회에서 알아서 한 건지 이건 분명히 알아서 지워준 건지. 이게 분명히 이제 위법 사항이기 때문에 네. 법조윤리협의회에서 알아서 지워준 건지 아니면 황 후보자 측의 어떤 요청이 있었던 건지 이거 알 수가 확인해봐야 없잖아요. 되겠네요. 그러니까 확인해 보기 위해서 네. 법조윤리협의회 회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킬 반드시 출석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 오늘 일정 협의하면서 증인 요청할 때 네. 법조윤리협의회장을 증인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네. 사실 이 법조윤리협의회라는 게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측면도 있는데요.
사법개혁하자고 만들어진 기관에서 이거를 뭐 알아서 지워드렸다고 한다면 뭐 요청에 의해서든 요청을 하지 않았든 간에 이렇다면 그 제도 자체를 퇴색시키는 그러게요. 행동을 한다면 이게 도대체 왜 있는 건지 참 저희는 답답합니다. 이게 요번 이 19건 네. 완전히 지워진 19건이 이번 청문회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이렇게까지 지울 이유가 없거든요. 황교안 그 국무총리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데 네. 이 전관예우 특히 이제 이 고위직 검찰에 있다 네. 나오셨던 분이고 그때 우리가 그 문제로 제기했던 16억의 수입력 그것 때문에 본인이 그걸 가지고 무슨 봉사하는 데다 내겠다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네. 의혹이 제기됐던 문제거든요. 네. 근데 그분의 그 수입 내역이 어떤 내역이었는지를 밝히고 그렇습니다. 확인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119건 중에 19건을 이렇게 완전히 지워온 거 이거는 그분의 수입 내역을 확인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네. 반드시 받으셔야 될 것 이거는 같습니다. 반드시 받아야 될 문제여서 저희들이 이 자료를 주지 않으면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될지 네. 우리가 뭐 검증하지 못하는 청문회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반드시 국민적인 눈높이에서 검증이 돼줘야 된다라고 할 때 이 자료는 네.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교안의 19개의 비밀. 거기 왠지 이렇게 뜰 것 같아요. 네티즌들이 벌써 수사대들이 나서가지고 황스 19개의 비밀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 법조윤리협의회 홈페이지에 가면 최상단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조윤리를 확립하겠다. 법조윤리협의회 회장님께서 이번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셔서 얼마나 국민 눈높이에 맞춰주실지 기대가 큽니다. 저는 이분을 꼭 보고 싶네요. 거기에다 또 꼭 필요한 자료가 있어요. 아 그래요? 어떤 게 네. 있습니까? 뭐가 있냐면 네, 어제 김광진 의원이 이야기한 건데 네, 네. 이제 병역 문제가 아까도 예, 얘기했지만 맞습니다. 그 두드러기 소위 단마진 때문에 네. 병역 이거 면제됐다는 어떤 거는 거예요? 저는 궁금해요 이게. 몸에 두드러기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어떤 알레르기 반응. 네,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만성 단마진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그분 깨끗하던데 피부 제가 가까이서 글쎄, 봤거든요. 저도 보니까 아주 네. 피부가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좋던데, 예. 그 연세에 굉장히 잡티 없으시고 관리하시나 했더니 단마진이 있으셨구나. 몰랐어요. 이게 저는. 주변에 가까운 분들은 네. 아주 백옥 같은 피부다. 그러니까요. 남자가 이렇게 여성도 네. 그런 피부 같기도 예, 하여튼 어려워요. 그렇다고 그러는데 예. 그거야 뭐 저 두드러기는 몸이 아픈 거니까. 손도 깨끗하던데. 예.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치료가 다 되면 그럴 수도 있지만 아. 이건 몸이 아픈 거니까 진짜 네. 아팠는지 그걸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왜 건강 그 기록을 안 내시는 걸까요? 글쎄요, 이제 그것도 이상해. 확인해 봐야 되는데 황 후보자가 장관 청문회 때 네. 10년이 지난 병역 관련 기록은 폐기된다고 해서 자료를 못 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김광진 의원이 어제 그 보고를 하면서 네. 본인이 확인해 보니까 군 기록물 관리단이 10년 이상 된 자료도 지금 갖고 있다. 아 그럼 제출해야죠. 예. 예. 그렇게 나타나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해당 자료를 못 낼 이유가 없다. 그래서 네. 이거를 즉각 제출해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그분의 아드님한테 네네네. 3억인가를 증여한 게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지난 장관 청문회 때 나온 건데 일정 기간 동안 증여할 때까지 네, 네. 그 기간 동안 이자를 받았다는 겁니다. 빌려주고 처음에 그 3억을 주고 네. 아마 주택자금이었던 것 같은데 주고 증여하는 그 시간 그 갭이 있어요. 네, 네. 그 기간 동안 그 이자를 받았다고 아마 이렇게 소명을 했던 모양이에요. 네. 그것에 대한 진짜 이자를 받았는지 아닌지 네. 그는 통장 사본이 필요하겠다. 네. 다른 건 다 가려도 좋으니까 네. 그 부분 음. 그 한 달에 이자 받았던 그 부분만이라도 저희들한테 꼭 줘야 되겠다. 아들한테 이자를 받았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지난번에 본인이 주장은 했는데 그 이야기를 했으니까 네네. 그걸 이제 확인해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료들은 꼭 필요하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이제 그 군에서 자료가 폐기돼서 없다라고 하면 뭐 어쩔 수
없다 손 치더라도 근데 이미 김광진 의원께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자료가 있으니 있는 자료 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국민적 의혹을 가지고 총리가 되시는 것보다는 이 의혹을 해소하고 가는 편이 제 생각에는 황 후보자에게도 좋다. 이런 생각이 좀 해소하셔야죠. 드네요. 지난번에 예. 장관 청문회 할 때 제기됐던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때는 해소되지 않고 오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황 후보자로서도 좋은 기회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참 이게 뭐 실소를 금치 못하는 상황이 됐었는데요. 앞서 그 도덕성 검증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제 총리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 이분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저희도 뭐 이렇게 빨리 어디 가야 되는데 이제 과속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과태료를 내게 되는데 길게는 4년 넘게 옛날에 그 과태료를 미납해서 뭐 차량을 5번이나 압류당한 적이 있다. 그러니까 제때 과태료를 안 내는 분인 거죠. 네, 검찰이시지만 현직 검사 시절에도 제때 안 낸 거예요. 이분이 총리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어제 이제 홍정학 의원이 이 문제에 네. 대해서도 자세히 이야기를 했는데 네. 사실 이제 저희도 어디 가다 보면은 교통법규에 걸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받는데 요새는 또 많이 떼요. 세금 때문에 네네. 그 곳곳에 경찰들이 많이 깔려 있어요. 그러게 이 과태료가 나오는데 그거 굉장히 귀찮은 일이죠. 네. 그거 내기가 그래서 미납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자동차 압류당한 기억은 없어요. 저도 없어요. 한 네. 번도 없어요. 네. 이게 이제 몇 번씩 날라오잖아요. 날라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심리적 압박이 돼서 꼭 내게 돼. 심리적으로도 예. 압박당하기도 하고 굉장히 귀찮기도 네. 하고 그리고 이게 마치 자꾸 무슨 범죄를 네, 내가 계속 길러가는 것 맞습니다. 같아가지고 네. 돈을 내게 되는데 이분은 10년 동안 5번 압류됐다고 그래요. 네. 그거를 그 홍 의원이 자세한 기록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참 그렇게 검사하시는 이분이 분이 검사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저희 아니, 같은 검사는 사람들은 법을 잘 지켜야지 그러니까요. 검사니까 가능하다는 게 법을 잘 아니까 네. 악용도 하시는 거죠. 아니 저희 같은 소시민들은 이 계속 날라오고 뭐 자동차가 압류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어머 정말 압류되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걱정돼서 막 내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은 뭐 그까짓 거 안 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그래서 들어요. 이 법을 다루는 검사가 네. 이제 위법한 일들에 대해서 막 닥달도 하고 뭐 구형도 하고 그런 분들 아닙니까? 조사도 네. 하고. 예. 근데 어떻게 상습적으로 법 질서를 위반했는데도 꺼리낌 없이 과태료를 안 내고 압류를 당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네. 좀 확인을 해봐야 될 테고요. 그리고 과태료에 대해서 가산세가 붙기 시작하는 2008년 6월부터는 네네네. 정책이 바뀌었죠. 예, 그때부터는 압류를 또 안 당했대요. 그러니까 아. 이건 좀 홍 의원 말로 하면 좀 치졸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좀 더 낼 것 같은 상황에 대해서는 아까워 그냥 네. 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참 이게 일반 국민 법감정에서는 이런 게 상당히 사실 의원님들은 굉장히 큰 거대 담론을 가지고 하시지만 저희 같은 소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게 상당히 큰 상처가 됩니다. 아니 네. 참 돈도 많이 벌고 높은 데 계시고 존경받는 검사님이 과태료 왜 안 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저는 이런 거는 참 이런 데서 정말 타의 모범이 되셔야 우리 국민들한테 존경받는 총리가 되실 텐데 이런 거 좀 어떻게 해명하실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네요. 저는 이번에 황 총리 후보자께서 네. 이렇게 국민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를 아주 깨끗하게 털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국무총리가 정말 보통 자리입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함께 해야 되고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줘야 되고 또 지금은 민생이 너무너무 어렵고 그 얼마 전에도 잘 안 되니까 막 그 전광판 고공에도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버리기도 하고 그럴 때 아닙니까? 그런 시기에 총리를 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국민들 마음을 참 달래주고 또 아픔을 치유해주고 그렇게 하셔야 될 시기의 분위기 때문에 네. 이렇게 제기되는 의혹들은 아주 깨끗하게 털고 자료도 충분히 내고 네. 이렇게 해서 정말 훌륭한 총리가 되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참 이분의 이 종교관도 사실 특정 종교에서는 벌써 이제 반대한다는 입장도 내고 그러는데요.
교회 사역자들 사택에 대해서는 아예 재산세도 과세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서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이 종교인 과세 문제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쟁점이 되기도 하는데 이분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네. 저도 아주 대학 때부터 기독학생회를 하고 크리스찬이고 네. 저도 이제 그 전두환 대통령 때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갈 때 기도하면서 가셨어요. 네, 기도하면서 정말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이 고통을 짊어진 하나님, 제가 이 길을 택하더라도 제가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러고 이제 감옥을 간 사람이거든요. 네. 그런데 사역자들이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본인들이. 네, 본인들이 이거 교회 안에서 교회법이 우선이다. 네. 그리고 우리 세금 내는 거에 대해서 우린 반대다. 이런 얘기 하실 수 있는데 네. 이분은 법무부 장관이고 검사시고 네. 국무총리 후보자시고 네. 그럼 매우 부적절하죠. 우리 국민들 안에는 기독교 신자도 있고 불교 신자도 있고 종교를 안 갖고 있는 분도 있고 모든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법을 다루고 이 법조의 가장 수장이시고 이런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건 정말 곤란하고 사회적 갈등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분이 갖고 있는 어떤 종교적 편향성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국민들 안에서 이렇게 되면 국민들 안에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길 수 있겠다. 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 시절에 서울시를 봉헌하겠다 이래서 굉장히 큰 논란이 빚어진 바 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어떤 특정 종교에 대해서 편향된 입장을 가진 분이 전체 국가 일국의 총리가 된다면 그분이 총리 되셔서 기독교 특혜를 물론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은 갖고 계시겠지만 예컨대 이제 그런 게 눈에 보이지 않게 진행이 된다면 굉장히 심각한 갈등이 사회적 갈등이 커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점도 좀 이번 청문회 때 반드시 제대로 짚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불거진 이 쟁점들을 과연 이틀 안에 할 수 있을까요? 걱정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인사청문위원들을 아주 빵빵하게 아주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면서 했어요. 네. 박범계 의원은 아주 법조에 능한 분 아닙니까? 네. 본인이 판사하고 우리 당에서 최고의 어떤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그 법조 출신의 국회의원이어서 그래서 이 후보자의 어떤 공안이랄지 또 그동안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한 태도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박범계 의원이 열심히 하실 거고요. 그 김광진 의원은 국방위원회에서 그동안 아주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문제를 해친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병역비리 문제에 관해서 김광진 의원이 아주 열심히 할 겁니다. 그리고 이 후보자가 삼성 엑스파일 그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이런데 아주 이 전임해서 이 일을 처리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민생 또는 대기업 재벌들에 대한 태도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거기다가 이제 우리 국민들의 어떤 처해져 있는 아주 열악한 처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 상권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서 이 노동경제학으로 아주 유명한 은수미 위원이 이 일을 맡아서 해 나갈 거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경제에 대한 식견, 우리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식견과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제학자인 홍종학 의원을 투입을 해서 그분들이 종합적으로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새누리당은 오히려 검사 출신을 많이 배치했더라고요. 그거는 방어벽을 치겠다는 것이 아닌가 느껴져요. 저희는 이번 일을 통해서 청문회는 검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문회를 들어가면서 무조건 통과시키겠다는 아니면 무조건 낙마시키겠다는 이건 다 적절치 않다고 봐요. 이 청문회는 후보자에 대해서 엄격하게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격하게 검증하는 일을 맡는 거고요.
합격이냐 통과냐 낙마냐 이거는 국민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야를 막론하고 정말 품격 있는 청문회가 되려면 충분한 자료를 통해서 그분이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일들이나 정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서 검증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방어벽을 치기 위해서 그 선후배 검사 4분이나 투입하는 건 네. 정말 적절치 않죠. 저희를 보세요. 저희가 이걸 무조건 낙마시키기 위해서 한두 가지 문제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법조에서부터 이 국방 문제 그리고 경제 문제 그리고 아주 민생의 노동상권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네. 아주 종합적으로 저희들은 검증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청문위원을 구성을 했다는 점인데 네. 하여튼 새누리당이 저희들한테 무조건 낙마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시비를 걸 게 아니라 네. 무조건 합격시키려고 하는 태도 네. 그거를 고쳐야 된다. 그거는 국회의 권능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러니까요. 그런 통법부를 만드는 네.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윤선의 팟짱.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민들도 다 알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국민들이 궁금하고 알고 싶은 것은 저분이 과연 총리로서 자격을 제대로 갖춘 분인가 아닌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야당하고 다르게 여당이 그 정부하고 한편이 돼서 야당을 이렇게 그 공격하는 방식으로 청문회가 진행이 된다면 국민들은 또 이제 짜증이 나는 거죠. 사실 국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는 입법, 사법, 행정이 독립된 특히 입법부로서의 국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당 스스로 행정부에 이렇게 신여가 되려고 한다면 그거를 반기는 국민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딱 보니까 그 이번에 짜여진 게요. 야당은 독수리 오영제네요. 여기 그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까지 합쳐서 박원석 의원은 이제 참여연대라고 하는 시민사회 네. 쪽에서 아주 날카로운 분이니까 네. 그런 날카로운 그 시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잘 헤쳐나갈 네. 겁니다. 과연 이 독수리 오영제가 황교안 총리 후보의 자질 검증을 제대로 똑바로 할지 국민들이 눈 똑바로 뜨고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지금 쭉 이렇게 보면 뭐 이제 그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줄곧 봤을 때 국민들이 일종 피로감 같은 것도 있습니다. 네. 이거 매번 보면 아유 어떻게 저런 사람을 또 데려다 놨어. 이렇게 국민들이요. 이렇게 사람이 없나? 대한민국에 이렇게 사람이 없었어?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총리 후보 때마다 국민들이 너무 이게 피로감이 큰 측면도 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자료 제출 거부를 계속하는 문제, 이건 굉장히 오래된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번에도 아마 되풀이 되고 있는데 네. 이를테면 계속 자료를 안 주는 이 문제, 이거는 좀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쳐야죠. 이제 그 지난번에 그 황교안 후보자의 장관 청문회 때 너무 자료를 안 내서 소위 네. 황교안법을 만들어서 최소한의 자료를 반드시 내게 하는 그런 규정들을 만들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자료 제출이 그 이후에 원활하게 됐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청문회도 지금 마찬가지 현상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 개정을 확고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료를 안 내고 그러면 검증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검증하지 않는 이 국무위원 네. 결국은 누구한테 가냐면 국민들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도덕성이 떨어지고 자기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잘 못하고 이러면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점에서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황교안법을 좀 더 강화시키는 네. 그런 법 개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단지 국민들이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요. 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권 들어서서 벌써 국무총리만 해도 몇 명이 낙마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제대로 검증해 오질 않으니까 국회에서 계속 공방이 일어나고 또 그중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한 분들이 계셔서 낙마하고 네. 또 이번에 왔는데 또 그런 갈등의 요소들이 이미 다 그 언론에 노출되기도 하고 국민들이 걱정이잖아요. 네. 또 왜 이래? 또 왜 저런 사람 내고 또 국회는 또 싸우겠구만. 그냥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피로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 국민들의 어떤 지금의 이런
아주 어려운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분이 민생을 해결해 가는데 적합한지 아닌지 네. 그리고 국민들을 앞장서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인지 아닌지 이런 점들은 뭐 검증이 제대로 돼야 되겠죠. 네. 아무리 그래도 그냥 넘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꼼꼼하게 검증을 해서 특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삼성 엑스파일 문제도 있었지만 특히 이제 재벌 뭐 물론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 삼성과의 상속 분쟁 때 이건희 회장 변호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네, 확인을 해봐야 될 네, 것 같고요. 특히 재벌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특히 중요합니다. 일국의 총리가 재벌, 특히 이제 노동 굉장히 앞서 서두에 그 가슴 아프게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10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이 진짜 경각에 달린 이 시대에 총리라는 분이 재벌의 뜻만 존중해주고 재벌 편향적으로 간다. 그리고 또 특정 종교 편향적으로 간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 국민들이 서러워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지금 뭐 많은 국민들이 이제 다 아시는 문제입니다만 재벌 문제가 중요한 거는 지금 내수가 아주 완전히 죽었잖아요. 네. 동네에서 장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가게에서 쫓겨나는 사람들 그 눈물을 흘리면서 다 쫓겨나가는 건데 그리고 굉장히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애도 못 낳는 상황 아닙니까? 결혼도 못해요. 예, 결혼도 못하고 그게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2009년에 10대 재벌사들이 사내 유보하고 있는 돈이 288조였어요. 네. 근데 2013년에 522조가 됩니다. 세상에. 그 몇 년 사이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소위 경제 살리기라는 이름으로 재벌들 좋게만 만들어졌어요. 기업만 좋죠. 네, 기업만 좋게 특히 대기업과 네. 그리고 저희들이 내고 있는 뭐 비정규직이나 자영업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법은 거의 통과를 안 시키고 있고 네. 저쪽에 숫자가 많아서 그런 건데 그래서 그거를 따져보면 왜 그런지 따져보면 정규직으로 가야 될 거를 비정규직으로 가게 하고 그걸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을 제도적으로 자꾸 넓혀가고 있고 네. 지금 소위 비정규직 종합대책도 그런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파견을 확대하고 비정규직을 더 많이 쓸 수 있게 그렇게 해고를 자유롭게 하고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유통 재벌들한테 우리나라의 모든 상권을 내주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를 비롯해서 그건 이미 다 들어와 있는 거지만 지금은 복합 쇼핑몰로 네. 대형마트의 뭐 20배쯤 되는 규모의 복합 쇼핑몰을 완전히 전국에 블랙홀이에요. 지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자영업 완전히 쓰러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내수가 쓰러지고 거기에서 어려워진 사람들이 가게에서 쫓겨나고 결국은 목숨을 잃고 결혼도 못해 이 문제이기 때문에 대기업과 재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네. 이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사 시절의 태도나 변호사 시절의 태도를 보면서 그분이 재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이거 검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네.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하고 네. 직결돼 있는 그렇습니다. 네. 이분이 뭐 이제 뭐 필요하면 사회적 기부도 하겠다, 뭐 1억 내놓는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해서 번 돈인가, 무슨 돈인가, 네. 이 돈의 성격. 네. 내용을 분명히 알아야 우리 국민들도 그 기부가 떳떳하고 제대로 된 기부인지 아니면 더러운 냄새가 좀 나는 기분인지 분명하고 똑바로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굉장히 이른 아침에 의원님 네네. 그 인터뷰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번 방송을 통해서 우리 그 청취자들께서 자세하고도 분명하게 좀 알 수 있었던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렇게 제기된 의혹들이 다음 주 열리는 인사청문회 때 보다 더 세부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저 네. 한마디만 더 하면 네. 정말로 소원하는데요. 총리 후보자께서 자료도 내시고 네. 그리고 이렇게 제기되어지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해명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 통과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깨끗하게. 네. 우리는 그런 총리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사회를 잘 이끌어갈 그럴 총리를 원합니다. 자료 제대로 안 내고 네. 검증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면서 여야 간에 공방하고 나중에 보고서 채택 못하고 강행하고 이렇게 되면
그런 총리를 하는 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점에서 저는 정말 이번 청문 과정을 통해서 우리 황교안 그 총리 후보자께서도 정말 떳떳하게 깨끗하게 네. 그렇게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굉장히 그 인사청문위원회 입장에서 굉장히 소박한 네, 소박합니다. 소박한 소망을 내셨는데요. 과연 이 소박한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참 걱정이 됩니다. 우리 국민들 두 눈 똑바로 부릅뜨고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청문회 과정을 제대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최병석입니다. 저는 최근 대한민국 쓰레기 시멘트의 비밀이란 책을 출간했는데요. 오마이뉴스 10만인 리포트에 연재한 기사를 다듬어 책을 펴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발암물질 가득한 쓰레기 시멘트로 만들어졌다는 내용이지요. 요즘 급증하는 아토피, 피부염 등이 쓰레기 시멘트와 전혀 무관할까요? 여러분이 이 책을 한번 읽으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건강이 쓰레기 취급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이 책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오마이뉴스가 없었으면 세상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시멘트 재벌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이런 글을 받아줄 수 있는 우리나라 언론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권력과 자본에 맞서 당당한 오마이뉴스를 만드는 10만인 클럽에 자발적 구독료를 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기사와 책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은 동참해 주십시오. 저도 10만인 클럽 회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